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 문제지.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의 말과 시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결혼을 흔들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이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때문? 성격 차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갈등은 부모님,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실제 이혼 소장에 적힌 내용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 안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장모님 때문에 더는 못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간섭하십니다. 부부싸움 때마다 친정에 가서 이간질합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가정을 깨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어디부터는 손을 떼야 하는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사례는 실제 이혼 소장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3개월 내 이혼합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의 간섭. 결혼식장에서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신랑이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 아니세요. 그 아이는 이제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부모지만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자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며느리는 반찬 좀 하나? 와이셔츠는 잘 다려주고? 아침밥은 꼭 해주게 해야 해.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사랑처럼 보이지만 며느리에겐 감시고 아들에게는 엄마 품에서 아직 못 벗어난 남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3개월. 그 안에 둘 중 한 명은 지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결혼, 생각보다 숨이 막혀. 부부는요, 싸워가며 배우는 겁니다. 서툴고 답답해도 둘이 맞춰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부모가 미리 알려주고 대신해주는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둘의 것이 아니라 셋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관심은요, 때로는 무관심보다 더 위험한 간섭이 됩니다. 정말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선 입도, 손도, 마음도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두 번째, 장서 갈등. 지금은 시어머니보다 장모님이 문제입니다. 이혼 소장에서 요즘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간섭 때문에 더는 못 살겠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사위가 장모님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나섭니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아내도 아이도 아닌 장모님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게 내가 받을 대우냐? 그 눈빛을 매일같이 봤습니다. 사위는 그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거든요. 애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어머님 덕분에 우리 사는 거잖아. 고마운 줄 좀 알아.
그래서 사위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말, 힘들다는 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또 참고, 하지만 그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지고 장모님 얼굴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사위는 어느새 아이 아빠가 아니라 장모님의 부하 직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시받고 눈치 보고 잘못하면 혼나고.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이 집에서 편해지고 싶어요. 이 말 끝내 못하고 사위는 이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 남자의 존엄을 꺾지 마세요. 그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 그 가정도 무너집니다. 세 번째, 반반의 함정, 정확히 나누려는 순간 부부는 멀어집니다. 이건 오빠가 하기로 했잖아. 이 한마디로 시작된 말다툼. 그날 밤엔 서로 말도 안 하고 잠들었고 다음 날부터는 눈빛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 바로 가사분담입니다. 요즘 부부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반이야.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 처음엔 멋있어 보였습니다. 공평하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정확히 반반은 결국 감정도 반반으로 쪼갭니다. 같이 퇴근했는데 남편은 지하철 1시간, 아내는 걸어서 5분. 그래도 둘 다 퇴근이니까 반반. 아이가 밤새 울었는데 아내는 밤새 안고 있었고 남편은 숙면. 그래도 아침은 번갈아가며 챙기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아내 차례. 이게 공평입니까? 이건요, 싸우기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감정은요, 50대 50으로 못 나눕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더 힘들 수 있고 어느 날은 다른 한쪽이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죠. 내가 오늘은 좀 더 해줄게. 당신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더 도울게. 그게 배려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 자녀가 결혼하면 꼭 이 말 해주세요. 정확히 반반하지 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해라. 그게 진짜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 한마디, 법보다 강하고 사랑보다 현실적인 결혼 생활의 생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반으로 사는 부부는 반반만큼만 행복합니다. 네 번째, 경조사, 친정도 시댁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음식은 안 해도 돼. 그냥 참석만 해. 시댁에서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며느리에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회사에 연차 내고, 먼 길 운전해오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웃고, 인사하고, 눈치 보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냥 참석이라 부릅니다. 참석만 하라는 말, 사실은 존재를 증명해라는 말입니다. 특히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의 집안은요, 1년의 제사만 10번 넘게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 추석, 시제, 제사, 거기다 돌잔치, 회갑, 칠순. 직장 다니는 며느리 보고 그걸 다 참석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은 전통을 지켜야 하니까 그 전통 하나 지키자고. 며느리 하나 병듭니다. 하지만 이건 시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위는요, 처가 행사엔 얼굴도 안 비춥니다. 장인 장모의 부모 제사에 대해서는 그건 내 쪽 집안 일이잖아 하고 발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멀쩡히 명절에만 와서 밥 먹고 갑니다. 장모님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 우리 가족 맞긴 한가? 그래서 며느리는 말합니다. 나는 시댁 행사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저 사람은 우리 집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이혼 서류를 꺼낼 때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부모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는 반반 못 맞춥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미리 이야기하고 딱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룰을 정해두는 것,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면 아들도 처가 행사에 적어도 그만큼 성의를 보이는 게 예의 아닐까요? 며느리도 딸이고 사위도 아들입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하게 하지 마세요. 5번째, 싸움은 둘만의 것. 부모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부부는 싸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싸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남편은 싸우고 나서 시댁에 갑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지가 뭘 안다고 맨날 내게 이래라 저래라야. 아내는 싸우고 나서 친정에 갑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이 결혼 괜히 한 것 같아. 그 순간부터 이건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문 싸움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쯧,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걔가 우리 아들 만만하게 보더니. 장모님은 말합니다. 내 딸이 그 고생하는데 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말과 행동에 우리 편, 내 편이 생깁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느낍니다. 시댁은 날 적으로 본다. 사위도 느낍니다. 처가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 이제 서로는 서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 눈치, 가족 감정, 말 못할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순간 부모도 전쟁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싸우면 둘이 알아서 풀어. 나한테는 말하지 마. 이건 자식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부모님, 그 싸움의 증인이 되지 마세요. 그날부터 자녀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육아 맡겨놓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갈등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는 기쁨에 아픈 허리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탁이 지시가 되었고 그 고마움은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줘요. 어머님,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애만 잠깐 봐주세요. 연락도 없이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갈 때는 말 한마디 없이 문만 열고 나갑니다. 약속 있는 날 아침 전화가 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 엄마. 그건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애 좀 봐줘.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내 시간, 내 일정, 내 삶은 언제나 미뤄도 되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자식은 말하죠. 시간 많잖아. 일도 안 하시는데. 그게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친구이고 기다려지는 사람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손주가 예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고 없이 맡기고 고마움 한마디 없고 감사보다 습관처럼 들이닥치는 부탁이 쌓이면 그건 결국 부담이 됩니다. 아이를 맡길 땐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도 제가 알아볼게요.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킵니다. 도와달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처음엔 기꺼이였지만 그 다음엔 참고였고 이제는 서운함 속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역할극, 처신 하나로 갈등이 사라집니다. 처가에 가자마자 사위는 말도 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물 한 컵도 안 떠먹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워도 사위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있죠. 짐은 아내가 혼자 풀고 부엌에서도 혼자 분주합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딸만 고생하네.
결혼하고 더 힘들어진 거 아냐? 저 사람은 집안일이란 걸 해보기는 했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 떠오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이 짜증과 불만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아이 재우는 것도 딸 혼자, 설거지도 딸 혼자, 사위는 방문 닫고 낮잠을 잡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딸에게 슬쩍 말합니다. 넌 결혼해서도 혼자 사는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딸은 사위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위는 불편해지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냥 좀 쉬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바로 눈치 없는 처신 하나가 가정을 삭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역할극이 필요합니다. 연극처럼 과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위해 감정을 조율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처가에 가면 사위가 먼저 움직이세요. 장모님께 인사하고 아이 짐 정리 같이 하고 장모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 한마디. 그게 장모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 사위, 참 괜찮네. 우리 딸 잘 살고 있구나. 반대로 시댁에선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모습. 오빠, 오늘 피곤하지? 이따가 잠깐 누워. 어머님, 오빠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런 한두 마디가 시어머니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말은 안 하지만 부모들은 늘 관찰 중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사위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맞지만 가정은 양가의 인상으로 유지되는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을 결정짓는 건 바로 당신의 작은 처신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며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부모의 태도 하나가 자녀의 결혼을 지키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부터 물러나야 할지 딱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부모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타이밍은 자녀가 아무 말도 안 할 때입니다. 조용히 있는 걸 불편해서 말 못하는 거 아닐까로 오해하고 별일 없어 보이는 걸 내가 나서야 할 때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슬쩍 묻습니다. 요즘 괜찮냐? 밥은 잘 챙겨 먹냐? 며느리는 반찬 좀 하냐? 아침밥은 꼭 먹고 나가게 해야지. 여기서 자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 또 시작이다. 그놈의 밥. 도대체 왜 결혼 후 밥 책임은 며느리 몫이 되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해먹으면 됩니다. 그게 뭐 그리 복잡한 일입니까? 이 시대엔 밥보다 말이 상처를 더 줍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난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듣습니다. 아직도 날 믿지 못하는구나. 또 며느리 흠잡으려는 거네. 사랑이란 이름의 조언이 어느 순간 불신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제 스스로의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식이 느리고 서툴러도 그게 그들만의 질서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식에게 먼저 나서서 말을 얻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묻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조용히 계세요. 말없이 잘 살아가는 것도 부모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보고서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간섭 없는 평화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건 말 많은 사랑이 아니라 믿고 지켜봐주는 고요한 거리입니다. 도와줄까? 뭐다? 필요하면 말해.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간섭 없는 신뢰로 남습니다. 두 번째, 부탁받기 전엔 절대로 돈 꺼내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땐 늘 마음속에 이 말을 되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주면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현실에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을 주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도움을 주었더니 고마움은커녕 연락도 뜸하네. 금전적인 문제는요, 가족 사이도 거래로 변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어렵지? 하며 돈을 건넸다가 며칠 뒤 자식이 외식하고 여행 가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대출까지 내서 줬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러지? 그렇게 돈은 주는 순간부터 관계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받는 사람은 부담을 안고 주는 사람은 자꾸 감정의 계산서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깔끔하게 주십시오. 절대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 돈으로 꼭 전세금만 써.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마. 이건 너희 엄마한테도 비밀이다. 이런 말이 붙는 순간 돈이 아니라 불신의 줄을 함께 매듭짓는 셈입니다. 반대로 줄 수 없다면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마세요. 이번 달은 좀 어렵네. 다음에 보자. 이건 자녀 입장에선 희망 고문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다. 이 말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기대하게 해놓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을 안 주는 게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당신의 노후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자식이 정말 힘들어지면 도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에서 나옵니다. 그때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서 있어야 자식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줄 수 없다면 주지 마세요. 줄 수 있어도 꼭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물. 사랑보다 무거운 건 없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 많이 해주면 잘 살 줄 알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반짝이게, 더 크게 해주면 그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물을 많이 해주면 이혼할 때 꼭 돌려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해준 반지, 목걸이, 시계, 도대체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주고도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 순간 그렇게 빛나던 예물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청구서로 바뀝니다. 예물은 많을수록 기대가 붙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실망이 반복되면 그 사랑은 점점 비용이 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물이 커지면 자식의 결혼 생활을 투자 상품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적어도 말은 고분고분해야지. 그 돈으로 차라리 내 노후를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본만 하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천천히 주세요. 예물은 시작이 아니라 검증된 세월 위에 얻는 신뢰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 1년 무사히 지나면 타나, 아이 낳고 잘 키우면 타나, 10년 버티고 웃으며 살면 하나 더. 사랑은 예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물보다 더 무거운 건 사랑 위에 얹힌 기대와 간섭입니다. 그러니 무겁게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싸도 돌려받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엔 침묵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부모입니다. 상처받은 자식은 하소연하고 싶고 부모는 본능적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잊히지만 들은 말은 상처의 스냅샷처럼 뇌에 저장된다. 자식이 했던 하소연, 며느리나 사위가 흘렸던 말 한 줄이 부모의 뇌엔 마치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자녀 부부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편함의 잔상처럼 따라다니죠. 식탁에 마주 앉아도 어색하고, 명절에 모여도 형식적인 말만 오가고, 서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미 가족인데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은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와 배우자 사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식은 고민에 빠집니다. 부모 편을 들면 배우자가 불편하고, 배우자 편을 들면 부모가 상처받는다. 이 악순환의 시작은 단 한 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한마디를 먼저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싸우면 너희가 알아서 풀어. 우리한텐 말하지 마. 듣고 나면 우리는 잊지 못하거든.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가정을 분열로부터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부부의 감정은 다시 흘러가지만 부모의 기억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위로하고 싶더라도, 도와주고 싶더라도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묵음입니다.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라 말 없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그 침묵이 자녀의 부부 사이에 가장 평화로운 여백이 됩니다. 5번째, 자식이 잘 살길 바란다면 사랑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우리는 자식에게 참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그러지.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식에겐 감정의 짐이 됩니다. 조언도 걱정도 참견도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면 자식은 그 사랑 앞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자식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배우자이고, 어떤 아이에겐 부모이며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할 독립된 인생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여전히 어릴 적처럼 모든 걸 알려주고 챙겨주고 판단해주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조언은 줄이고 기다림은 늘리고 내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것. 그게 믿는 사랑입니다. 거리가 있어야 시야가 생기고, 시야가 생겨야 존중이 따라옵니다. 사랑한다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부모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부모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당신의 하루를 수십 년 동안 온전히 자식에게만 내어주셨지요. 나 하나 편하자고라는 말을 미안해하며 살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가정은 자녀가 지켜갈 것이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지켜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자식에게 해줬던 그 따뜻한 말, 그 정성, 그 시간,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했어. 오늘은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해볼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안아줘야지. 이게 이 시대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누군가를 돌봐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도 품어줄 수 있는 인생. 오늘 영상, 그 오랜 사랑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멋진 부모셨고 앞으로는 더 멋진 나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